면역학인데요. 이게 해마다 한 두세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다루는데 문제 출제된 거면 보통 자료 제시형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그래서 좀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고 여러 번 보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특히 면역학에서는 면역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분자 인터랙션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세포에 작용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뭐 항체 같은 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기능들 중요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면역학 이제 처음 들어가 볼까요? 그 면역이란 인체에 해를 주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독소 등의 외적인 요인과 체내에서 발생하는 종양 등의 내적 요인에 저항하는 신체 방어 기전이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뮤니티라는 거, 이뮤인이라는 거는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원로들이 재직 중에는 그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 안 지는 불기소, 그 면제된다는 거기서 용어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의미 자체가 병으로부터 제외되는, 질병으로부터 제외되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계, 우리가 생리학 공부할 적에 뭐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식으로 해줄 적에 면역계는 일종의 이제 방어 기전을 하는데 그 방어 기전 말고도 하는 일이 더 있어요. 일단은 이 면역계를 구성하는 거는 면역 세포, 그래서 면역 분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계를 구성하는데 요 분자들 종류 많죠. 이렇게 뭐 면역세포들, B세포, T세포, 뭐 수지상세포 포함한 APC 이런 거 종류 많아요. 어쨌거나 면역계가 하는 일은 질병 일으키는 질병 원인, 말을 간단하게 줄이는 게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원인, 병원 체들에 대한 방어, 방어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암세포 있죠. 그 자기한테 나타나는 비정상지 세포 파괴하는 거예요. 보통 요거를 이제 면역감시라고 그래요. 면역감시. 스밸런스라고 그러거든요. 면역감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자기세포는 대표적인 게 뭐 손상받은 세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포주기 공부할 적에는 손상받은 뭐 DNA 손상이 받았다. 암세포 되기 전이지만 그게 위험한 세포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한다든지, 뭐 그거 말고 이렇게 또 뭐야, 보통 이제 암세포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암하고 관련된 면역감시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등으로 인해서 손상받은 조직의 치유, 뭐 회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염증 반응 이런 것도 상처 났다든지 감염이 되면 그 부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염증 반응도 결국은 크게 보면은 하나의 치유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 조각들, 찌꺼기들 있죠. 그 감염, 그런 걸 깨끗이 청소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분비되는 또 사이토카인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면역 반응이 부적절하게 나타날 적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원래 면역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전인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면역 반응, 그게 바로 이제 과민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에. 그래서 면역학에서 다루는 건 크게 요 내용들이거든요. 주로 방어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에 관련된 요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생물 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했죠. 그죠? 그 정도 공부하면 되고, 대신 이제 암세포 제거한다든지 바이러스 제거하는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NK세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NK세포는 두 번이나 나왔어요. 뭐 그런 것들 선천 면역에서 중요하고. 근데 감인 반응은 또 네 가지 타입 구분했잖아요. 1, 2, 3, 4 이렇게 구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게 요 적시형 알레르기 있죠. 예. 요게 또 시험 주제잖아요. 뭐 MD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연형 감염 반응 요런 거 정리 잘 해둬야 되거든요. 요거 지연형 감염 반응. 요거는 항체에 의해서 매개되면 요는 T세포 매개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데이터 해석하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은 또 MD에서 출제된 것은 그 다발성 경화증이 T세포 원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자료 해석형이거든요. 문제는 간단한데 안 보면은 그 많이 틀린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면역학에서 다루는 주제다 이런 이야기. 면역학. 그래서 질병 원인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선천 면역하고 적응 면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1번 개념에서 요거 주로 이제 1번 개념에서 주로 선천 후천 구분하는 거. 그래서 책에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체들이 와가 질병 유발하는 게 외독소 분비해서 조직 손상, 세포 죽인다든지 내독소 분비해서 손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 침입해가지고 정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숙주세포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병원체들에 대해서 방어 기작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천 면역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 면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자연적인 면역이죠. 요거는 내재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요거는 이제 후천적이잖아요. 선천적, 후천적, 특이적이죠. 그래서 후천 면역, 특이 면역, 핵등 면역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면 병원체하고 마주친 적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놨잖아요. 지금. 비교해 놨어요. 그 보면은 선천성 방어 기준은 그 특이성이 없이 그냥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침입자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돼 있어 있는. 그러니까 침입자 종류 가리지 않아요.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처음 봤을 때도 두 번째 봤을 때도 동일한 감염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음 만날 적에도 1분이 들었다. 두 번째 만날 적에도 1분이 들고 처음 만날 때 뭐 반응 크기가 한 1 정도였다. 두 번째 만날 적에도 반응 크기가 1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 없이 그냥 반응하는 거. 침입자 종류 구분 없이. 그리고 동일한 감염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천하고 우천으로 나눌 텐데 선천 면역계를 이루는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개별적인 내용들 정리를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특이성 없이 이 말은 처음 볼 때도 두 번째 침입자 종류 안 가린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선천 면역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식세포 있잖아요. 식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살모넬라 균이 들어왔다 이걸 잡아먹는다든지 뭐 바실러스 균이 들어왔다 잡아먹는다든지 침입자 종류 가리지 않고 식세포는 이것저것 다 잡아먹죠. 특이성이 없지. 예, 그런 게 그 특이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억작용 없어요. 기억작용이 있게 되면은 똑같은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는 더 크게 반응할 수 있고 더 빨리 반응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기억작용이거든요. 요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분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 그래서 뭐 한 1개월 후에 똑같은 병원체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식세포는 똑같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크기도. 그러니까 반응 크기라든지 반응 시간 이런 게. 이물질 인지 능력, 특이적인 인지 능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이적인. 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는 좀 이따 뭐 보도록 하고 하여튼. 기계적 특성은 뭐 우리 피부 표면 이런 상피는 물리적인 장벽이 돼요. 침입하기 위해. 하기에는 이게 딱 뜯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는 하는 그 부분을 바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막 부분도 호흡기라든지 소화관이라든지 이런 점막 부분은 그 점액이 코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점액이 코팅된 것 자체가 침입 장벽이 돼요. 더군다나 점액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달라붙더라도 결국 씻겨 나가게 되고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의 침입 장벽이 돼요. 그리고 체액적인 거 pH가 낮은 거 있잖아요. 우리 피부 표면은 보통 한 4에서 6 정도, 보통 한 5.5 정도니까 pH 낮으니까 정식하기 어렵고,
그 위산 이런 거는 1 내지 3이니까 이런 데 정식하기 어렵죠. 그리고 소화관 뭐 장에도 저산균이 정식하게 되면은 장의 pH가 한 4. 한 5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pH가 낮아지면 다른 세균이 정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구르트가 몸에 좋다는 게 그런 저산균이 우리 몸에 노말포룰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군집 이루게 되면은 다른 병원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돼요. 정착하기 힘든 환경. 그래서 그게 일종의 상위공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양분을 주고 그 저산균은 그 안전한 그런 정식 억제하는 환경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고, 우리 수자염은 우리 몸에 많이 있죠. 점액, 뭐 눈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리수자염이고, 펩티도글리칸 분해하는 효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채 부분에 대한 특징들, 보채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역할적인 부분은 좀 이따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세포적인 거는 식세포나 NK세포. NK세포 특징 같은 건 2번이나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유도 방법은 자동 감염, 그냥 뭐 자동적으로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선천면역은 그냥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바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 매개 물질, 뭐 사이토카인, 면역하고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다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이따 공부할 거고. 우선성 면역은 특이성 있고, 그 다음에 기억작용 있고, 그래서 2차 반응이 일어나서 나중에 똑같은 병원체가 오면 더 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물질 인지 능력, 특이적인 인지 능력이 있고, 기계적 특성 있는 이제 림프구를 만드는 장소하고요. 그 1차 개념이고, 림프구가 항원하고 만나서 반응하는 부분, 그 2차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체액적으로 이제 혈액 같은 이제 항체, 림프의 항체 같은 게 있고, 세포적으로 B세포, T세포, 그리고 그 T세포 활성화하고 관계된 항원 제시세포들, 그 다음에 유도 방법은 자동적으로 감염이 됨으로써 후천성 면역이 발동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주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다든지 기억세포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실질적인 병원체가 직접 들어왔을 적에는 미리 준비된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예방주사 맞는 거. 그리고 활성 매개물질 역시 사이토카인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후천성 방어 기전은 연속적인 노출에 대해서 그 세기라든지 반응 시간이 또 짧아지고 반응성이 커지고 이래서 그 방어 능력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있는 뒷부분에서 좀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 구분할 적에 동물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천면역에서 중요한 게 그 책에 보면은 세포 성분 있죠. 식세포하고 NK 있잖아요. 식세포하고 NK. 그래서 대식세포,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가 대표적이거든요. NK세포하고 항체하고 그다음에 B하고 T 요런 세포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요게 이제 쭉 반응 요소들이 되니까요. 해면동물, 동물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선천면역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면역에서 해면동물의 그 가시가 이렇게 딱 꽂혀 있는데, 가시 주변에 그 대기세포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일 처음에 발견하면서부터 이게 쭉 연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있는데 요건 없거든요. 요거 다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한영동물, 절지동물 대표적이죠. 좀 연구된 게 한 요런 정도거든요. 요거 있고 요거 있어요. 근데 요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없어요. 어쨌거나 요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해면 같은 경우에도 세포막 부분에서는 해면이 세포 조직까지, 그러니까 이 해면은 그냥 세포 덩어리죠. 그죠? 어떤 기관까지는 그 진행이 안 된 단계잖아요. 그래서 해면 세포들을 낱개로 다 분리시켜 가지고 섞어 놔놓으면은 같은 종류의 세포들끼리 막 모인다고 그랬죠. 세포 부착 분자들이 동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부착했잖아요. 모였는데, 만약에 해면 동물 A 개체하고 B 개체 세포는 유전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세포 낱개로 다 분리해 가지고 섞어 버리면은
한 10일 정도 가만 놔두면 서로 공격해가지고 이제 사멸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은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걸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세포가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척추동물에서 실질적으로 후천 면역이 나타나거든. 척추동물 그 전에 이제 경골 어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골 어류. 그리고 양수류, 마충류, 조류 이렇게 되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게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건 다 플러스로 해주면 되거든요. 다 플러스. 여기 이렇게 다 플러스 해주면 돼. 근데 이 항체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파충류, 조류, 포유류. 예. 이거 뭐 다 플러스인데 이 항체 종류는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IgM만 만든다든지 포유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개 내지 7개 정도 많이 만든다든지 항체 종류가 이렇게 하는데 어류는 이제 IgM 정도 1개 정도 연골어류 있죠. IgM 1개 정도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척추 동물 그러니까 연골어류 기준으로 이제 그 이상에서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선천면역. 그 선천면역 이루는 요소들 일단 한번 쭉 나열해보고 그 중에 우리가 시험 관점에서 정리해야 될 게 어떤 건지 그냥 뚝뚝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선천면역. 여기 이제 물리적 장벽, 적응면역, 요 전체가 병원체를 방어하잖아요. 병원체 또는 이물질 이렇게 오면은 요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까지 통과해야만 질병 유발할 수 있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통과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질병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 근데 물리적 장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간단하게 그 피부 등의 상피 조직, 끝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 조직 이야기하는 끝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리고 위장관, 호흡계, 점막 있죠. 점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피부도 상피 조직이 뭐 케라틴 조직이 있죠. 각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피부를 덮고 있음으로써 수분 증발 막아서 수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때민다고 그 너무 빡빡 밀어보면 오늘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와요. 그런 거. 그래서 수분 보존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문제는 또 피부 표면에 다른 병원체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 때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 이제 제거하는 역할까지 겸하는데 뭐 중요한 건 그 방어 장벽도 되지만 그걸 씻어버리면 좀 곤란해요.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피부 노화 더 빨리 온다는 거 수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점막 이런 거 있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어떤 게 있냐 이 말이죠. 요거. 그러면 첫 번째 펩티드 있죠.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소자임 제일 먼저 우리 뭐 다 하니까 리소자임. 세균 세포별도 그렇게 한 그 분해하는 거 있고요. 디펜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래 병원체 막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보채 개념처럼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이에요. 어떤 책에서는 뭐 디펜신 작은 기자가 잘 모른다 이런 책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그 책에 그 보면 소리아신 같은 거 있죠. 소리아신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그
대장균하고 이콜라이 이렇게 묻혔어요. 그 해가지고 툭 찍었잖아요. 근데 소리아신이 있는 데서는 그걸 못 자라죠, 이런 식으로. 그 여기 이제 피부에 요게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손 여기 뭔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지문 같은 손 요런 데 이거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분자생물학 실험할 적에 특히 DNA 분리한다든지 RNA 분리할 적에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돼요. 그게 뭐 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 실험할 적에 요런 게 피부에 있거든요. 묻어 있거든요. 이렇게 찍어도 있거든요. 실험하다가 아가로스 젤 있는 거, 젤 요런 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 이렇게 하면은 요런 게 들어가서 이제 분해 활성을 나타내고 그러겠죠. 특히 RNA 분해하고 그럴 적에는 필수로 이렇게 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나중에 EDBR 같은 거 처리하다 보면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장갑 껴야 되지만 이제 요런 거 실험 오차 때문에 요런 거 꼭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갑 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분비가 돼요. 그 책에 보면은 리소자임 이야기 나오잖아요. 땀, 침, 눈물 등에 존재하는 효소로 세균 세포벽 분해하고, 그다음에 양성균의 그 펩티드 글리칸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N-아시틸 글루코사민하고 N-아시틸 뮤람산 연결하는 베타 원포결합 가수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피나 점막 같은 데서는 물리적 장벽이기도 하지만 또 요거 뭐야 저기 미생물 펩티드 이런 게 분비되는 거야. 특히 디펜신 이런 거 그 장에 쓰는 파네스 세포, 폐엽 배지 뭐 이런 데 이게 또 만들어지고 파네스 세포가 만다 그랬죠. 이건 피부에서도 있고 점막에도 있고 이래요. 그다음에 미생물 정상 군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노말 플로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일종의 상리공생이에요. 장의 상리공생, 뭐 젖상균 이런 거 쉽게 하면 피부에도 세균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체는 해를 주지 않는 세균인데 그게 먼저 털을 딱 잡고 있으면요 다른 병원체들이 피부에 그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 노말프로라고 그래요. 노말프로. 그래서 피부나 이런 데 이제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pH는 이제 위산.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뭐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뭐가 있냐면은 호흡기, 섬모, 점액 플러스 섬모 운동 이렇게 해서 병원체 부착 및 이는 조합적으로 보통 작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흡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체 부착 및 배출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선천면역 중에 식세포 있죠. 식세포는 보통 이제 호중성구하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런 것들. 그래서 뒷부분에 식세포 작용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식세포들이 이물질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게 자기 물질이고 이게 병원체 어떻게 인지하냐면은 그 LTR 같은 거 있죠. 세포막에. 그래서 요런 세포들은 작년 MD 시험에서는 요가 관련된 게 2개나 나왔잖아요. 왜냐면 LTR이 병원체 특이적인 분자 패턴 인식하는데 뭐 LPS 그 뭐야 그럼 음성균 외막 성분인 LPS 인지할 적에 이제 포가 관련돼 있는 그런 게 이제 선천면역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런 식세포들이 그런 걸 인지하면 잡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동생물은 CPG 부분이 보통 메튜라 되어 가지고 이제 발현 억제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세균 DNA나 바이러스 DNA의 CPG DNA 부분은 메튜라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튜라 안 된 그런 부분도
표적이 돼요. 그게 그 DNA 백신 문제 지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저 CpG DNA가 만들어지면 여기 선천 면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인식하는 게 LTR 분자, LTR 분자. 그래서 LTR 분자는 한번 출제되었지만 이게 계속, 요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포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고, 면역 부분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카벤주 리셉트. 스카벤주 리셉트는 그 동맥경화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LDL이 산화되어서 혈관벽에 침착하면은 그거를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거품세포가 되고, 거품세포가 혈관벽에 이렇게 뭐 사이토카인 분비하면 이제 혈관 민문이 근육세포들이 이제 증식하고 막 혈관 좁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LDL을 청소하는 수용체예요. 원래 기능은. 그뿐만 아니라 병원체하고 결합해서 병원체 잡아먹을 적에도 호중성분화 대세포, 특히 대세포 이런 게 스카벤주 리셉터 중에서 이걸 잡아먹거든요. 청소 수용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스카벤주. 그 다음에 마노스 수용체. 그러니까 포유류 그 세포막에는 그 만노스라는 당 성분이 노출이 안 돼 있는데 병원체들은 은근히 그 만노스 당이 표면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원체에 따른 하나의 표식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만노스 수용체 가지고 있으면 달라붙는 병원체죠.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만노스 당에 결합하는 당 단백질도 있는데 그 렉틴이라는 당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도 마노스가 있으면 그게 달라붙대요. 그게 병원체라는 걸 인식한 거죠. 그러면 렉틴이 달라붙으면 거기에 보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버렸잖아요. 마노스라는 것은 일종의 세균이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세균은 단백질 만들 적에 N-말단에 N-포밀메티오닌 맞죠. 그래서 N-포르밀 이런 것도 세균이라는 표시에 가진 펩티드 아미노산 한 서너 개 이렇게 되니까 N-말단에 N-포밀 메티온이 있는 그런 펩티드 조각이 있잖아요. 그건 세균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 걸 인지하는 거 있어요. 식세포들은 이게 자기 것 아니다 어떻게 인식하려면 그렇게 병원체 분자들만 가지는 그런 고유한 패턴 있죠. 물질들 그런 거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숙주세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제 지문에서 개별적으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T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생물학 책에도 그 개념이 나오고 캠벨 책에 있는 그 그림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는 임용 시험에서 그 그림을 그대로 인용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이 책에 또 반영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한번 보면 돼. 그 식세포는 이제 알다시피 식세포 작용으로 이물질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식세포가 그걸 제거할 적에는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리소솜 가수분해 요소 를 통해서 제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종, 활성질소종 이 두 가지 통해서 요거를 보통 이제 ROS 이렇게 이야기하죠. ROS 예를 들면은 O2 마이너스 H2 O2 그 OH 라디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OCl 보통 소독제는 이제 HOCl 요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런 거 호중성분화 대세포 내에서 이거 리소좀에서 이걸 다 만들거든요. 리소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활성질소중은 그 NO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일산화질소 합성 요소가 아르기닌으로부터 NO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NO가 요거하고 합치면은 요 두 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O, N, O 마이너스 이런 또 엄청 반응성이 큰 그런 물질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O가 두 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반응해서 이제 NO2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다 병원체를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살균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야. 사멸시키는 살균 작용이 있다. 살균. 이렇게. 보통 살균이라는 건 이제 세균 개념으로 세균을 죽인다는 이야기고, 세균이 아니더라도 이제 병원체 세포들은 이제 사멸시킨다, 킬링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산소를
급격하게 소모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지문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하는데, 보통 식세포가 이걸 섭식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 적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급격하게 확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 있거든요. MD 시험에서 나온 거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선천성 면역하고 관계된 거라서요. 그 기억 작용이 없어요. 이 차 반응 없어요. 특이성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특이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이물질 딱 한 종류가 있으면은 그 한 종류만 이식한다. 그런 게 특이성 개념이에요. 특이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죽인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신경계 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NK세포가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상피 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NK세포가 그 암세포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게 특이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NK세포는 어떤 세포를 공격하냐면은 요거는 클래스 1 MHC 분자 발현이 감소 또는 결핍된 세포. 보통 이게 언제 요런 일이 나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면역학적으로 MHC1 분자가 하는 일은 나 감염됐어요라는 하나의 표시 분자죠.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 단백질 세포막에 데려가서 감염됐다고 막 그 소문드는 그런 분자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들은 감염이 되면 이제 그 감염세포에서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건 NK세포가 이 만져보다는 분자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분자적 인터랙션이. 우리 표현하면 이제 만져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 줄어들었더라면 그런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어떤 세포가 있는데 A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B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C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세포는 전반적인 특징이 이런 게 줄어드는 거지. A 바이러스 감염했기 때문에 A 바이러스 감염된 요 세포만 공격한다. B에 감염된 요거만 공간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이성이 없다, 기억작용이 없다, 2차 반응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숨어있는 주제인데 이게 기출문제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보통 하는 일은 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항체가 결합한 세포예요. 항체가 결합한 세포. 항체는 이거 이물질이다라는 표시예요. 항체는 이물질에만 만들어지고 자기 이물질에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항체가 만들어서 달라붙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게 이물질이라는 이야기야. 병원체가 들어왔을 적에 항체가 만들어서 달라붙을 수 있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데 암세포로 변하면은 정상세포가 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면역계가 발달할 적에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종양 특이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항체 결합한 것도 보통 이제 ADCC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항체가 달라붙은 세포는 사멸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이제 그 암세포, 암세포 살상하는 건 이제 그 종양 특이적인 항체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항체 달라붙어 있는 세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세포 이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NK세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있는데 선천면역의 특징이 특이성 없죠.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선천면역계를 이루는 세포 크게 두 가지, 식세포하고 NK세포인데 그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일반적인 특징들은 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작년 MDC면은 그 식세포 중에 호중성고, 호산성고, 호염기성고 그 사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진이 그려놨고 구분해가지고 혈액에 누가 제일 많고 알레르기 유발하는 게 뭐고 이런 거 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 책 뭐 한두 번 보는 사람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특히 호중성구들은 핵이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게 그림에 바로 구분되는 특징이거든요. PM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염증 반응하고요, 그 보채 있죠. 염증 반응하고 보채. 그래서 염증하고 보채. 염증 반응 특징도 이미 한번 출제가 되었죠. 요 부분 특징들 중요하고요. 자료 해석하고 그럴 적에는 이제 백혈구가 혈관벽을 빠져나갈 적에 셀렉틴 인테그린 분자 발현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 부착하고 그런 거 이제 데이터 해석하는 그런 쪽으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론적인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채. 단백질 분해에 의한 활성화 개념은 봤잖아요. 소화효소는 비활성 형태로 만들인 다음에 이걸 일부 잘라내면 활성화되고, 그게 또 다음 단계 잘라내고 그러는데, 보채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순서대로 쭉쭉쭉 잘라지면서 저기 반응 매개 하거든요. 염증 반응은 네 가지 특징이 딱 있어요. 발열, 열이 나고 발적, 붉게 변하고 그 부분이. 부종, 그 부분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종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증,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염증 반응 특징이거든요. 생리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따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보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채 활성화되면 이제 백혈구 유인 여기 염증 반응 증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막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오스몰라이시스 유발해. 삼투적인 용균이죠. 보채 단백질이 이게 줄줄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병원체 막에 구멍이 뚫어지면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스몰라이시스 삼투적인 용균이. 이런 표현. 그 염증 반응 매개라는 것은 뭐 백혈구 유인하고, 그러니까 이 보채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각들이 있어요. A 조각, B 조각. 이제 그런 조각들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백혈구 유인하고, 어떤 건 혈관 투과성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돼요. 요런 게 염증 반응에서 나는 일이거든요. 혈관 투과성 증가하면 혈장 성분들이 조직으로 많이 섬에 나가잖아요. 그 부분이 좀 붙죠. 혈장 단백질도 섬에 나가면 교질 삼투압이 조직에서 높아지니까 부종 증상이 있는 생리학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혈관이 확장되어가 혈관 확장이 되면 피가 많이 가잖아요. 피가 많이 가면 그 부분이 좀 더 붉게 보이고,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뜨끈뜨끈한 발열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또 통증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특징.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면은 반드시 통증이 수반되고, 통증이 수반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는 동물이 미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채 요 부분도 중요. 이게 또 MDCM 한번 나왔죠. 보통 보채 경로가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고전적 경로, 대체 경로, 렉틴 경로에. 여기는 IgG 또는 IgM이에요. 여기는 그 프로폴리딘 포함해서 뭐 B 인자, D 인자 뭐 이런 그 성분들이 이제 세균 인식해서 달라붙고, 여기 렉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요런 성분들이 뭐 팩터 뭐 요런 것들을 경우에서 이렇게 그 보채 활성화 경로가 촉발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MDCM이든 옛날에 편입이든 보채 고정화시킬 수 있는, 보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항체 종류 있잖아요. G 타입 아니면 M 타입에서 이런 건 단답식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거야. 근데 MDCM에서는 지문에 그 혈장 성분의 항체가 IgA 타입이다 이런 지문이 있잖아. IgA 타입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체는 요 두 가지 중에 이렇게 요게 관여되어 있으면은 고전적 이렇게 돼. 뭐 세부적인 과정은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천적 면역에서는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락토페린 뭐 이런 거 만들어진다고도 했잖아요. 락토페린 호중성구가 락토페린 만들어져요. 참고로 락토페린 방출하잖아요. 요건 또 언제 중요하면 보통 호중성구가 혈액을 쭉 돌아다니는데 폐혈증과 같은 그런 혈액에 세균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철과 결합해요. 락토페린은.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철 이용을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미생물 정식 철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면 모든 생물들이 세균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효소 활성에도 이게 필요하지만 보통 호기성이라고 그러면 세포막에 사이토크롬 이런 거 전자전달기 철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걸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정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침입했더라도. 그래서 요게 선천적인 거에서 크게 NK세포, 염증반응, 보채 요 세 가지 크게 정리해야 될 주제고요. 그 다음에 식세포는 일반적인 특징들, 특히 식세포 작용 시에 산소 소모가 급증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아까 활성산소종 만들 때 그런 일어나더라 이런 특징들이 중요해요. 뭐 책에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페이지 식세포로 이제 넘어왔어요. 식세포는 이제 미생물 인식해서 섭식해서 제거하는 그 백혈구 일종이잖아요. 식세포는 체내 침입한 세균 등의 병원체 식세포 작용으로 파괴하고 면역 반응 유도하는데 대부분의 식세포 작용은 혈액의 호중성구하고 단핵구 대시세포인데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는 단핵구지만 이게 항원을 만나게 되면은 덩치가 더 크고 엄청 커지고 식세포 작용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대세포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중성구, 단핵구는 이제 나중에 대세포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주로 식세포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휴지 상태에 있지만 대세포는 면역 반응 과정 도중 다양한 자극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대세포 활성은 인터페론 감마가 있으면 활성이 엄청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보면은 식세포를 잡아먹을 적에 이게 병원체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본다고 그랬죠? 아까도 봤지만 톨-like 리셉터 TLR이라든지 스카벤저 리셉터, 마너스 수용체 이런 것들이 세균 특이적인 분자하고 붙잡았어요.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제 이게 지프 채우듯이 똘똘 말았어요. 위족을 형성할 적에는 액티미오신 그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건 세포에서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식포 형성했어요. 식포 형성하고 리소존 가수분해 요소하고 합쳐지고 분해한 건 다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볼 적에 보통 식세포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날 적에는 분해한 산물을 다시 쏟아내거든요. 쏟아낼 적에 리소좀에 있던 가수분해 요소들도 같이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이게 반응이 약할 적에는 조직 손상까지는 안 가는데 문제는 이게 염증 반응이 그 식세포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서는 오히려 리소좀 가수분해 요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변 조직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게 염증 반응의 또 부작용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식세포는 병원체 연관 분자 패턴 이걸 뭐 면역학적인 용어로 PAMP라고 그래요. 병원체 연관된 분자 패턴 분자 형태죠. 병원체들만 가지고 있고 숙주는 안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LPS죠. LPS를 인지하는 그 톨 유사 수용체가 TLR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톨 유사 수용체. 톨 수용체는 그 초파리 등배축 결정하는 그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그 분자들이에요. 초파리에서 연구할 적에 톨 수용체가 고장난 초파리 돌연변이체들은 감염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잘 죽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데서 쭉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실제로 딱 봤더니 선천면역에 관련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제거해서 위족 형성했죠. 그 다음에 식보 형성하고 그 파고리소좀 그 다음에 그 리소좀 내부에 가수분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로 분해시키고 분해된 산물은 다시 세포 외부로 방출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하고 세균 내 세포 내 살균 작용이에요. 요 살균 작용에서 간단히 한번 언급하면은 이게 리소좀이거든요. 리소솜. 그래서 이 산성 가수분해 요소 요거는 이제 가수 분해 하겠죠. 분해 활성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ROS, NOI. 니트로젠 여기는 NOI, RNI라고 했나요? 여기 RNI. 반응성 질소 인터미디, ROS, RNA 반응성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인터미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사멸 작용, 살균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여기 NOS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가겠죠. 여기 아르기닌. 그래서 아르기닌이 시트룰린 되면서 NO가 만들어지고 NOS라는 효소가 리소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NADPH 옥시데이즈가 있어요. 옥시데이즈. 그게 이런 식으로 O2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활성산소종을 만들 적에 레스피리티리 버스트라고 있죠. 호흡 폭발 반응. 산소를 이용하니까 그렇거든요. 한번 볼까요? O2 소모 급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O2 있고 여기에서 NADPH 옥시데이즈 지금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NADPH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O2 이렇게 스프록시드 아니온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스프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도 있거든요. 디스뮤테이즈. 그러면 SOD잖아요. 그럼 이게 과산화수 이렇게 되거든요. O2. 그 다음에 요게 칸이 H2O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철 이가이온 작용으로 이렇게 전자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OH 레디칼 이렇게 돼요. 레디칼. 그 다음에 여기 Cl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OCl 마이너스. 보통 이제 HOCl이 락스라든지 이런데 살균 성분 수영장에 살균 이런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되게 살상 효과가 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미엘로 페록시데이즈, 미엘로 페록시데이즈. 그러니까 요 경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겠죠. 그죠? 산소 소모 급증 현상이 있어요. 근데 요런 건 나중에 식물학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런 개념이 작년 역시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참고로 식물에서 과일성숙 촉매하는 게 뭐야? 과일성숙 촉진하는 게 에틸렌이죠. 에틸렌. 여기 합성과정 과일성숙 촉진이죠. 그럼 여기 ACC 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S-메티오닌 막 이렇게 해서 S-메티오닌, S-메티오닌. 예. 그래서 여기 ACC 옥시데이즈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산소가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금방 산소 폭발 반응? 예. 아까 뭐라고 적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산소 소모 급장, 예. 이게 산소 소모, 그러니까 O2 소모 급장, 예. 나타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에틸렌은 과일 성숙 촉진하고 과일이 발달하는 단계에서는 보통 옥신이 작용하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 완전 썩을 때까지 또 심하게 이렇게 성숙하는 건 에틸렌이 많아지면서 그런 일이 더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산소 소모가 엄청 많이 소모되는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에틸렌 만들 적에 산소가 필요하니까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있는 참고예요. 참고. 그리고 요거는 또
임용 시험에 나왔는데 식물 생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숨어 있는 주제로 다루거든요. 요새는 임용이든 MD든 낼 게 없으니까 굉장히 숨어 있는 주제를 많이 내려고 그래. 작년에 그게 좀 심했거든요. 어떤 표준적인 내용보다도. 피트는 이제 MD에서 워낙 괜찮은 게임들을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도록 힌트 얻어가지고 좀 약간 바꾼다든지 주제는 좀 비슷한 게 다뤄지거든요. 그럼 책으로 와가지고 활성산소종과 활성질소종 독성에 의한 제거 그 설명 보면은 대식세포하고 호정성분은 독성을 가지는 활성산소 중간체, 활성질소 중간체 이런 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산소 소모가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종 종류로는 뭐 요런 게 있고, 산화질소, 뭐 아질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 강력한 항미생물 활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리고 디펜신, 뭐 돼지세포나 호중성분 디펜신 만드는데 항미생물 펩티드로서 막에 구멍을 뚫어서 이온 출입이 가능하게 막 통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림 보면은 돼지세포가 활성화되면은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건 면역 반응하고 관련된 물질이라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사이토카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생리학에서 공부한 거는 보통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몸에 그 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인투리킨 1하고 6하고 TNF 알파가 그 발열원으로 쓰인다고 그랬거든요. 봤더니 그게 하이포탈러무스 시상하부죠. 피버, 열 생성하는, 체온 올리는 데 관련돼 있거든요. 이는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 인투리킨 12, T세포 분화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A6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대식세포가 그 위족 슈도포디아 위족을 내 가지고 세균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페고좀 식포 형성해 가지고 리소좀하고 합쳐 가지고 분해시켰죠. 분해시킨 다음에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뒷부분에서 공부하겠지만 세균에서 유리한 단백질 조각을 MHC2 분자에 붙여가지고 전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도 T세포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은 역시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만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으니까요. 그 달라붙으면 식포 형성하고 리소즘에서 파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활성화된 대세포가 만드는 사이토카인들, 면역 관련 물질, 염증 반응 관련 물질들은 총체적으로 사이토카인인데 인투리킨 1 베타, TNF 알파, 그 다음에 인투리킨 6, 뭐 CXCL9, 요 CXCL9 같은 경우는 누구를 불러들인다고 돼 있죠. 케모탁틱 팩터라는 건 유인 물질이거든요. 화학 주성 물질이라서 이제 요 누구를 불러들이냐고 봤더니 뉴트로필, 호중성구를 특히 불러들인다 이렇게 돼 있죠. 바소필, 호연기성구 뭐 이런 거, 그리고 T세포 이런 걸 감염 부위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 화학 주성하고 관련된 것들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투리킨 12는 보도 T세포 1 타입하고 2 타입 중에 1 타입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염 부위에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림 보면은 그 TLR, 그 톨 유사 수용체 4 타입이 막에 있잖아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LPS 물질 있죠. 그걸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게 4 타입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붙으면은 세포 내부적으로 신호 전달 과정이 쭉 활성화되어 가지고 유전자 전사 일어나고 면역 반응하고 관련된 사이토카인들 있죠. 그 위에서 분비되면 인투리킨 1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져서 이제 면역 반응 쭉 진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단핵구가 돼지세포로 성숙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원을 만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지제록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항원 만나면은 이게 활성화되면서 분열하게 되고 그러니까 돼지세포로 분화되면서 막 증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편입 시절에서 물어보던 건데 돼지세포도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돼지세포가 있고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감염 부위가 있으면 유인되어서 거기 가서 공격하는 게 있고요. 어떤 특정한 조직에만 딱 짱박혀가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짱박혀가지고 이제 자기 대식세포 기능하는 게 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게 뇌에서는 마이크로글리아, 뭐 소교세포로 번역한 거 있었잖아요. 저 생리학 공부할 적에. 그리고 간에서는 쿠프셀이에요. 옛날에 의대 편입에서는 쿠프셀이 나왔거든요. 간에 있는 대세포 이름이 뭐냐, 이거 쿠프셀 있고요. 그 다음에 폐포에도 대식세포가 있었죠. 왜냐면 호흡기벽 에는 점액이 있으니까 병원체들이 달라붙으면 선모로 제거할 수 있지만 폐포 내부에는 그런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대세포가 항상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좀 심해지면 그 폐기종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배에도 대세포 있고 그리고
뼈 만들 적에도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죠. 클라스트, 파골세포. 예. 예, 그런 것들이 상주하는 대식세포, 상주하는 대식세포. 그럼 대식세포 작동 기능은 LPS와 같은 미생물 산물과 NK 유래 인터페론 감마에서 활성화되고, 대식세포 활성의 과정은 전사인자 활성, 그러니까 달라붙으면 전사인자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전사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생합성이 되는데, 그 이제 사이토카인 관련 물질들이잖아요. 그 밑에 그림 보면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LPS 물질에 대해서 그 톨유사 수용체 포타입이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주변에서 쏟아져 나온 인터페론 감마 같은 거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부적으로 쭉 봤더니 페고사이트 옥시데이저, 활성산소종 만들죠. NOS, 니트릭 옥사이드 NO, 활성 질소종 만들어서 킬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토카인 1, 뭐 TNF12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라든지 적응 면역을 더 증가시키는 물질이고, 인터페론 감마 뭐 이런 것들에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대기세포가 대강그래 나중에 좀 더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NK세포. NK세포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받은 그런 세포들을 살상시키는 세포, 선천성이거든요. 보통 이제 혈액이나 비장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림 보면은 NK세포, 노멀한 셀, 정상적인 세포는 가만 놔둬요. 대신 그 스트레스 받은 세포, 암세포들은 스트레스 받은 세포, 암세포들만 어떤 특징적인 분자 패턴이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은 세포다 이러면은 세포막에 정상세포가 발현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단백질이 나타나요. 그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암세포는 암세포 특이적인 그런 단백질을 만들고, 또 그 정상세포가 안 만드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스트레스 단백질. 그럼 그거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은 특히 클래스 1 분자 있죠. 그런 거 발현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서 클래스 1 단백질이 줄어들면은 그게 또 감염이 됐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고요.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또 메커니즘을 발동시키잖아요. 여기 인터페론 작용 기장은 뒤에서 또 공부할 거거든요. 보통 인터페론이 발동하면은 세포 내에서는 mRNA 분해하고 단백질 합성 못하게 해서 바이러스 정식을 막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 보면은 제일 먼저 감염이 되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 1 타입, 알파 베타 타입의 인터페론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NK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NK세포가 활성화되니까 바이러스 타이트,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좀 정식해서 수가 늘어나잖아요. 쭉 증가하다가 NK세포가 활성화되니까 쭉 줄어들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그 바이러스 특이적인 세포 독성 T세포 CTL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그게 와가지고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확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감염이 되었다 이럴 적에 NK세포 활성화 어떻게 돼요? 초기 반응하고 후기 반응. 그렇게 뭐 특이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기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기억작용도 없고 이래가지고. 원래 기억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NK세포가 확 더 증가해야 되거든요. 기억작용이 없어서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반응에서 NK세포 이렇게 말은 오히려 이제 적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NK세포가 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작은 그 한 가지거든요. 포포린하고 고란자임 쏟아붓는 거예요. 세포도성 T세포가 살상시키는 것은 두 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세포독성 T세포 있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뭐 이렇게 제거할 적에 세포독성 T세포 있잖아요. 세포독성 번역은 세포독성 T세포 이렇게 하는데 보통 줄여서는 이제 CTL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CD4 분자는 없고 CDA 분자가 있는 T세포죠. 이게 요거를 워낙 많이 물어보죠.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특히 이제 실험에서 뭐 CDA만 가지고 있는 세포 뭐다 이러면 세포도성 T세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세포 분석 자료 줬잖아요. CD8, CD4 이런 식으로 누가 요거 있는 거는 이제 세포도성 T세포죠.
예비시험에도 나오고 이거는 워낙 뭐 이제 워낙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 기작으로 살짝. 요걸 지금 미리 한번 등장시켜 주는 것은 요거 추론 문제 내기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대해서 또 다루겠지만 꼭 정리해 둬야 될 주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는 여기 그냥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이렇게 인터랙션 하거든요. T세포가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는 거 이게 알아봐요. 알아봐가지고 여기 파스 리간드 있죠. 파스 리간드 있어요. 여기 파스 리간드 파스 L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파스 L하고 파스 수용체 결합하면은 세포 3을 유발할 수 있죠. 여기는 요렇게 파스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 거. 파스 수용체. 그래서 파스 수용체하고 파스 리간드 결합인데 감염세포 있잖아요. 파스 리간드가 있고 막에 파스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감염세포.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파스고 파스 리간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파스 감염세포. 그래서 파스 리간드 이렇게 신호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저기 소낭에 그 단백질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쏟아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포포린 그란자임 이렇게 그란자임 비머리가 요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막에 구멍을 뚫잖아요. 이렇게 막에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럼 구란자임이 막에 구멍을 뚫거든요. 포포린이. 그럼 구란자임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구란자임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포 3을 유발하는 거. 세포 3일. 두 가지 기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학적으로 실험할 적에 두 가지 기작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살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T세포가 여기 세포독성 T세포예요. 세포독성 T세포가 만약에 파스 리간드가 없다. 고장난 못 만드는 그런 거 우리가 인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이걸 지워버렸어. 그렇더라도 포포린이 있으면 이걸 살상시키고 할 수 있죠. 근데 파스 리간드도 못 만들고 포포린까지 못 만들게 한다 이러면 그거 못 죽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야. 반대로 요게 CTL이 파스 리간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감염세포가 파스 리간드를 발현하지 않으면은 파스 수용체를 통해서 이거는 못 죽이지만 구란자임이 있으면 이렇게 포포린 있으면 죽일 수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 못 죽이냐면은 감염된 세포가 파스 리간드 못 만들어. 이거 지워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요 T세포가 포포린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럼 요거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실험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영역문제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근데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NK세포도 살상시킬 수 있어요. NK세포. NK세포는 뭐 CD4, CD8 분자 이런 거 없어요. T세포 수용체 이런 분자도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억제 수용체, 활성화 수용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T세포 수용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건 TCR 가지죠. TCR 가지. T세포 수용체 가지고 있어가지고 MHC1 분자에 이게 바이러스 단백질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뭐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고 요거예요. 억제 수용체. 요거는 클래스 1 MHC에 결합하면은 사멸 억제 신호 생성이에요. 이렇게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정상적인 세포라고 하면은 클래스 1 분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활성화 수용체는 감염이 되었다든지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거든요. 손상받은 세포들, 스트레스 세포에서 발현되는 믹 단백질 MIC-A, MIC-B와 결합해요.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 받은 세포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염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은 사멸
촉진 신호 생성한다는 이야기. 근데 정상적인 세포가 클래스 1 있으면은 이제 억제를 시키는데 이제 누가 그게 강하냐 이 이야기야. 어떤 신호 세기의 균형에 맞게 사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살려 놓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암세포들, 감염된 세포는 클래스 1이 확 줄어들어요. 사멸 억제하는 신호가 약해지고 반대로 이 활산시키는 신호가 강해지니까 세포 사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가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우세할 적에는 아법도시스 세포사멸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세포사멸 유발할 적에는 그 포포린 구란자임 쏟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염세포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NK세포 있잖아요. NK세포 여기도 요렇게 저기 저 똑같은 그림이 있고 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쏟아내면은 포포린 구란자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포포린이 막에 구멍을 뚫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구란자임이 이게 쏙 들어가 가지고 캐스페이지 활성화 시키거든요. 캐스페이지 활성화 시켜서 세포 사멸로 간 아포토시스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 기작으로 살상시키는데 전 두 가지 기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호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이지 말라는 신호가 있고 죽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클래스 1이 발현이 많이 됐을 적에는 정상적인 세포라서 이제 죽이지 않는데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억제 신호가 줄어들고 활산시키는 요 신호가 강해지니까 이제 사멸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 사멸시키는 과정 구분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게 거의 접촉하다시피 딱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인접한 곳에 가서 풍 쏟아내면 옆으로 금방 이렇게 확산돼 사라질 텐데 여기는 완전히 접촉이 돼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거의 막이 붙어 있다시피 쫙 달라붙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에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그란자임 들어가고 이 책에서는 막에 구멍을 뚫어버림으로써 오즈몰라이시스 삼투적 용균이 유발된다고 그려놨는데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원숭이 책에도 이제 그 포포린 하는 일이 막에 구멍을 뚫어서 살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포포린 양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했을 적에 막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 건 관찰이 되는데 실제로 생체 내에서는 이게 그 정도 농도까지 딱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지지 않거든요. 단지 그 그란자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실험에서는 이 포포린을 많이 주면 막에 그냥 포포린만으로도 죽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란자임이 들어가서 세포 사멸 유발한다 이게 표준적인 과정이에요. 그 설명 부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암세포 사멸시키는 큰 과립백혈구 NK세포는 인간 말초 혈액 림프 한 5 내지 10% 차지하고 감염된 세포 제거할 뿐만 아니라 종양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어도 비특이적으로 종양 제거 가능. 종양 세포들은 정상세포가 발현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 분자들을 만들겠죠. 그죠? 그럼 그런 인식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보통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그 인터페론 알파 베타 타입의 인터페론이 만들어져요. 감염된 세포가 만들거든요. 그럼 NK세포가 그 유인돼서 그 활성화되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제거하니까 바이러스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세포도성체 세포가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제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제 NK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죽인다는 이야기고, 오른쪽 그림은 그 바이러스 살상 효과가요, 감염된 세포 살상 효과, 인터페론 감마가 있으면 더 훨씬 강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식세포가 그 활성화, 여기는 NK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식세포 활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 NK세포도 만들 수 있고, 세포도성 T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도 T세포 원 타입도 만들 수 있는 인터페론 뒷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연구에서 NK세포는 클래스 1 항원이 없거나 항체가 결합한 세포, 아까 항체 결합한 세포도 살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포포린 그란자인 분배해서 세포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NK세포가 결여되어 있는 세포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종양 더 많이 성장하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누드 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누드 마우스. 누드 마우스는 세포 독성 T 세포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렇지만 NK 세포는 있어요. NK 세포 있어가 NK 세포 활성은 관찰이 돼요. 누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림 제일 밑에 그림 보면 항체가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세포예요. 그러면 NK 세포가 가서 달라붙어서 활성화되었잖아요. 포포린하고 고란자임을 쏟아내어서 세포 3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아까 그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에 대한 그 살상 효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정상적인 세포라고 하면은 클래스 1 분자를 발현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리간드라고 표현한 건 그냥 클래스 1이라고 적었어요. 클래스 1 MHC예요. 클래스 1 MHC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세포니까 건강한 세포고 억제 수용체가 세포 그 독성 과립 있죠. 포포린 구란자임 쏟아내지 않게 억제를 하거든요. 근데 활성화 수용체가 결합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분자가 없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더니 그 스트레스 분자들이 이제 막에 나타나니까 누가 강하냐 이거거든요. 거기서 클래스 1까지 사라지면 엄청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강해서 완전히 죽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감별한다는 이야기야. 적절하게 살상 능력 조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예제 보면 NK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세포 접촉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하고 종양세포 일반적인 이야기 맞고 커다란 과립형 백혈 림프구 맞고 특이성하고 기억작용을 나타낸다는 게 틀린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A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나 B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나 다 가리지 않고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은 특이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는다고 이게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는 그 B세포, T세포, 기억세포 많이 만드는 거지 NK세포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페론에서 활성화된다. T세포 만드는. 자기 자신이 인터페론 만들어서 T세포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T세포 만든 인터페론 또는 자기가 만든 인터페론에 의해서도 역시 활성화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MD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금방 그 그림은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기억 그래프, 니은 그래프, 디귿 그래프인데 바이러스 농도가 그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 기억은 이제 인터페론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다고 되죠. 보통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이거 만들거든요. 그럼 NK세포가 와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겠죠. 그래서 활성이 높아지고 있고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포 독성 T세포예요. 그러니까 B세포, 보조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이런 거 중에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죽이는 건 세포 독성 T세포예요. 그럼 1번에 디귿의 T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다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T세포가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맞고 활성화된 NK세포는 황혼 특이성을 획득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억작용이나 특이성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활성화된 NK세포는 T세포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보통 이제 인터페론 감마 이런 거 만들어지면은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지만 이제 T세포도 이제 영향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NK세포 림프 일종으로 다른 림프 구조는 골수에서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그 세포들은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NK세포가 가슴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좀 명확해진 게 누드 마우스라고 해서 가슴샘이 없는 생쥐도 NK세포는 만드니까 그 분화 경로가 약간 가슴샘은 아니고 어쨌거나 골수 유래세포로부터 NK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확실하고 기억의 사이토카인을 미리 주입했다. 그러면은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더 빨리 이렇게 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작년에 그 MD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의 면역 기전을 회피하는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A가 표면 단백질 B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봤다. 그래서 사람 사례세포, 자연 사례세포, NK세포에 감수성이 있는 사람 세포를 사용해서 대조군은 뭐 감염시키지 않은 세포시료. 그래서 그 유세포 분석 결과 봤더니 B 단백질이 대조군에서는 그 정도 많이 발현되는 거죠. 근데 X라는 건 어떻게 돼요? 발현이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엄청 줄어드니까 그 2번 결과에서 사례된 표적세포가 표적세포 퍼센테이지 X가 누구예요 지금? 정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시로. Y는 유전자 A가 결손된 도른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시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유세포 분석 이제 비발현을 이렇게 조사한 거고 기억은 뭐예요? 그 자연 사례 세포에 대한 감수성은 Y가 X보다 높다. 사례된 세포가 Y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민감하다는 이야기. 유전자 A는 감염된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B 양을 증가시켰다. 그 보면은 오히려
증가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조군하고 이는 뭐야? Y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X는 오히려 감소했고 Y는 그 변화가 없는데 X가 있으니까 아니 X 정상 A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뭐 B 반이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이거죠. 증가시킨 게 아니고 줄어들었죠. 정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 정상 대조군 이렇게 돼 있고 A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A를 가지고 있는 발에서 감염이 됐더니 B 양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B 발현량이 감소하면은 가비드 세포를 표적하는 자연세포 활성이 오히려 B가 적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래프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B가 줄어드니까 활성 제거되는 거 오히려 정상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여기서는 줄어들었죠. 그죠? 예, 자료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기억만 정답이 되는 이야기. 이건 어느 정도 자료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이제 유세포 분석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건 뭐 대강 감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페론.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인터페론 작용 기작에 대해서. 근데 간단하게 인터페론의 역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생산해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이게 생산하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한다리 돼서 이 그림 보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이중가닥 RNA가 중간 단계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페론이 만들어지고 그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이 또 뒷부분에서 뭐 기작적으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보체 단백질이 혈장에 떠돌아다녀요. 불활성 상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활성화되면은 막에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처럼 막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오즈모라이시스 삼투적인 용균으로 터지게 만들어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보체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조각들이 이제 화학주성 작용이 있어서 대세포나 호중성구 유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옵소닌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옵소닌 작용. 보체가 코팅된 세포들은 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옵소닌 작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혈관 투과성 증가시키고 그 뭐 혈관 확장시키고 이런 작용이 있고, 또 보체 조각들 중에는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방출시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염증 반응이 훨씬 더 증가되거든요. 그런 건 뒷부분 보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옵소닌 개념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옵소닌. 옛날에 편입에서 나온 용어인데, 면역학에서 옵소닌이라는 것은 뭐 이물질 표면에 달라붙어 식세포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 그 식세포 작용을 촉진하는 건 이제 옵소닌 작용이라고 그래요. 옵소닌 작용. 그런 물질을 옵소닌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 그러니까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항체, 그 다음에 보체, 항체, 보체, 그 다음에 또 앞에 뭐가 나왔지? 아, 렉틴 이렇게 있어요. 항체가 달라붙으면요, 이렇게 여기 FC 부분이죠. 요 부분 항체 그 보통 이제 Y자 모양으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FC 부분 항원 결합 부위 보체 부분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체가 많이 있는데 C3b 조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렉틴이 달라붙으면은 렉틴 요게 식세포예요. FC 수용체예요. FC 수용체. 그러니까 항체의 FC 부분에 결합하는 수용체 있으면 요거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물질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게 병원체라고 해보죠. 그럼 항체가 달라붙어 있으면은 요걸 매개해서 여기 달라붙어서 이걸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C3b 수용체가 있어요. 보체 조각 중에 C3b 수용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 먹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 렉틴 활성화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달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물질들이 코팅된 것들은 식세포가 훨씬 더 잘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옵소닌이라고 그래요. 예, 단편적인 내용들이니까 뭐 정리해 두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체 활사시키는 경로 보면은 일단 항원 단백질 있으면 이제 항체가 달라붙잖아요. 그때 보체 활성화시키는 항체 종류는 두 가지. 요거는 단답식에서도 중요하고, IgG 타입하고 IgM 타입 두 가지. 딴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C1, C4, C2, C3 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MAC,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게 우리가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패스웨이고요. 렉틴 경로는 미생물 표면에 이제 만노스 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렉틴이 이제 그 만노스 부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체 성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똑같은 경로 거쳐요. 그러니까 C3B 이후로는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에 구멍을 뚫는 복합제. 그 다음 미생물 표면에 특이적인 미생물 탄수화물 성분이라든지 지질 성분들이 있으면은 그 뭐 팩트 B, 팩트 D 이런 게 쭉쭉 달라붙어가 보체 성분 달라붙어서 결국은 막에 구멍을 뚫는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도 옵소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 이해하시겠죠? 그 그림에서는 C3B로 코팅된 것들은 식세포가 더 잘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게 식세포가 C3B에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옵소닌화, 옵소닌 작용, 식세포 작용 증가시키는 거고, 또 보체 성분들 중에는 그 C3A라는 조각은 비만세포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럼 비만세포가 히타민을 방출하고 그 부분에 염증 반응이 더 커지게 돼 있고, 보체 활성화의 제일 마지막 경로는 뭐야? 막에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이톨라이시스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예, 그럼 5분간 쉬었다가 염증 반응 들어갈까요?